오케이. 이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잘안 되셔서 스크린 캡처를 이제 보내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이제 잘 안 되신 거를 보내주는 스크린 캡처고 요 오른쪽이 제가 이제 작성한 코드인데 보시면 이 파란 그리드에서 그 파이프의 단계 접근하실 때 명칭 자체가 다 소문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부적으로 그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대소문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다 소문자로 이제 틀림없이 이제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불평범을 하는 거 보면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파이프의 단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아까 이제 그 파이프 네임드 스텝스를 이제 보시면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명칭이에요. 명칭이고 요거는 실제 객체입니다. 근데 이제 요 객체에 접근할 때 얘를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명칭을 통해서 이제 불러야 되는데 요게 이제 그 자동적으로는 이 객체 명칭을 모두 다 소문자로 바꿔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대소문자가 틀리면 이제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라는 명칭을 이제 통해서는 이렇게 이제 접근이 되시는데 이거를 이제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신 거고요. 그래서 네, 그 대소문자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네, 수정을 해주시면 네,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아까 이제 시험 97, 이 정도 이제 얻었는데요. 이게 아까 결과랑 다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좀 다른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는 좀 집중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됐다는 사실을 좀 이제 상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논의의 밀도가 좀 굉장히 높았다 보니까는 어, 이제 약간 경쾌한 방식으로 한번 좀 가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고생하셨고 그러면 KNN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제 최고 점수는 이제 약 97이었다. 일단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고생스러운 부분을 이제 많이 이제 수행을 했고요.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좀 전진해 보겠습니다. 1985년에 결정 트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알고리즘을 좀 사용해 보겠습니다. 사이킬런의 트리 패키지에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델은 그냥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로 선택을 하고요. 그냥 모델 평가를 호출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모델 평가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실험은 이런 느낌입니다.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긴 알아야 되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알고 나면 얘도 뭐 설정이 있겠죠. 근데 그냥 기본 설정을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설정된 알고리즘 표기화된 모형을 넘기고 데이터도 넘겨주고 훈련 시험 분리 설정을 같이 동일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면 그냥 한 줄로 끝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때까지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논의들을 속도 있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 이 모델 평가 같은 함수는 교재에선 제공은 안 되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업무로 복귀하셔서 이 알고리즘들 평가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시면 아마 편리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쾌적하죠. 아주 쾌적하죠. 그런데 문제는 있죠. 뭐가 문제가? 성능이 문제죠. KNN에 비해서 이제 못합니다. 그래서 KNN이 지금 97의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알고리즘이 그걸 넘지 못하면 KNN보다 이제 열등한 성능. 그런데 KNN도 처음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겠죠. 이 결정 트리도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얘가 좋아하는 방식인가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설정들이 여기에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가 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통찰해야 어떤 방식으로 이걸 튜닝을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은 그 의외로 역사가 긴 편입니다. 기계학습이 딥러닝 때문에 재발견되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KNN 같은 거는 언제 개발이 됐냐면 한 요때쯤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드리고 있는 결정 트리가 한 요 정도씩입니다. 그리고 딥러닝의 근거가 되는 신경망도 비슷한 시기에 개발됐습니다. 우리는 2030년대를 향해 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게 그 딥러닝이 떠서 기계학습까지 같이 재발견이 됐는데 사실은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학문이고 거의 컴퓨터와 역사를 같이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AI에 대해서 산업계가 아직 관심이 많이 없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발견을 못한 거고 그래서 이 논의드리고 있는 알고리즘과 실제로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이 1940년대부터 사실상 2010년대까지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1980년대 정도에 개발됐다고 평가되는 이제 결정 트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음 알고리즘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왜 어떤 방식으로 살펴봐야 되는가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성능의 삼축이라는 단어를 좀 제시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만든 말입니다. 스티브 잡스 아니고 성주입니다.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궁합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우리가 KM을 통해서 이제 경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알고리즘들은 예를 들어서 이게 KNN이라고 하면 K 값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성능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세 개의 조합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자체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나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나 지식은 특정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와인병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와인을 마시고 싶어요. 그죠? 요게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와인을 마시고 싶은데 그 코르크 따개가 없으면은 병을 제대로 딸 수가 없죠. 그죠? 그런 왜 뚱딴지 같은 비유를 하느냐 하면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병따개 정도의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알고리즘에는 정보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 통조림이었다라고 하면은 통조림 따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만능의 알고리즘이 없습니다. 그게 설령 딥러닝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데이터가 특정한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정보가 담겨 있는데 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으로 추출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되는가가 달라집니다. 만능의 알고리즘이 없고 그래서 이 데이터의 특정한 형태에 맞는 알고리즘을 궁극적으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딥러닝도 그렇습니다. 딥러닝도 영상에 처리되는 합성복 신경망이 주요하게 있고요. 텍스트에 되는 트랜스포머라는 게 주요하게 있습니다. 근데 트랜스포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RNN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걸로 사용됐는데 그러면 딥러닝도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만능의 해법이 아니고 형태에 따라서 상당히 특화된 알고리즘을 적용해 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알고리즘이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야 궁극적으로 성능을 내는 모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 결정 트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제시를 드리고자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결정 트리는 자동 if else 문 같은 느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아이리스 데이터로 저차원 데이터로 이제 여전히 시각화를 하되 결정 트리를 아이리스 데이터에 적용하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결정 트리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가 잘 이해하는 아이리스를 가지고서 수행하는 건데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리스 트리 이렇게 이제 만들고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그냥 기본 설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성능에 그렇게 이제 관심이 이제 있는 편은 아닙니다. 이 데이터가 이제 간단하기 때문에. 하지만 뭐 못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모델 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0으로 설정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뭐 그렇게까지 훌륭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점수가 95 정도인데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처음 만들었던 규칙 기반의 if else 문 정도 수준이고 그거보다 조금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성능 평가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해서 그 시각화를 이제 해볼 건데 시각화를 이제 해보기 위해서 아이리스 데이터를 이제 X1하고 X3 두 개만을 이제 골라가지고 수행을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모형한테 경험시켜주는 데이터도 2차원으로 줄여서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리스 데이터를 2차원으로 그 줄였을 때 시험 점수가 그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 결정 트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새로운 API를 좀 불러오겠습니다. 플라트리라고 하는 API를 이제 호출하고요. 훈련된 아이리스 트리를 플라트리로 일단 그 아무런 설정 없이 먼저 바로 그려보겠습니다. 너무 찌부기가 된 것 같으니까 적당히 그림 틀의 크기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해 드릴 때 이 결정 트리는 자동으로 if else 문을 만들어 주는 듯한 그런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실제 그렇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상자에서 처음에 x3이 2.45보다 작은지 여부를 따집니다. 그리고 예 아니요로 나뉘는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if문입니다. 그러면 요 if문이 이렇게 나뉜다는 거는 x3이 2.45, x3의 4.75 이런 식인데 그러면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를 아까와 비슷한 방식으로 시각화를 하고 요 if else문이 어디서 쪼개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왜 저렇게 쪼갰을까를 한번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왼쪽과 오른쪽에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다는 다음과 같이 이제 그리고요. 어, 오른쪽에서는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 시각화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귀찮으니까 유형별 색상 대신에 그냥 컬러 맵을 설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 그리실 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의 플롯이 요 서브 플롯 자체를 이제 바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요 서브 플롯에서 생성된 그래프 객체를
명시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전달을 해줘야지 어, 해당 참조를 전달받아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준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공간이 좀 좁으니까 컬러바는 이제 출력하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정 트리가 왜 그렇게 쪼갰는가를 같이 한번 이제 볼 텐데요. 맨 처음에는 이제 아마 이제 본인의 화면에서 이제 보이실 텐데, 뭐 물론 제 화면에서도 보시겠죠. x3에서 2.45에서 나눴습니다. 그 어딜까요? x3 2.3은 한 요점이겠죠. 그죠? 아, 여기 우리도 여기서 나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값을 실제로 이제 그림에다가 좀 그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이제 PLT 이제 호리존탈 라인이죠. 라인즈를 이제 수행하고 2.45 X3인 경우에는 다 이제 호리존탈 라인으로 그리고 4에서 8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제 그리겠습니다. 즉, 이 첫 번째는 2.45에서 나눈 겁니다. 이 아래쪽에다가 그리는 것은 결정 트리의 경계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45에서 나눴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여기 보시면 2.45에서 나누면 이쪽이 이제 yes고 이쪽이 no입니다. 근데 yes로 가면 여기서 왜 이게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냐면 여기 샘플즈라고 하는 값이 세 번째 값인데 이게 112개입니다. 이게 뭐냐면 훈련 데이터의 이제 표본의 개수죠. 그러면 다음 마지막에 이제 밸류는 0번, 1번, 2번의 도수입니다. 그래서 37개, 37개, 38개가 현재 이제 도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2.45에서 나눈 이유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누면 여기서 다음과 같이 이제 나눠지는데 샘플이 37개인데 0만 37개가 되고 나머지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분류가 잘 수행이 된 거죠. 그런데 분류가 잘 수행되는지 여부를 이제 수치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진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불순도입니다. 많이 섞여 있을수록 불순도가 높고요. 이 진위 값이 0이 떨어지면 순수하게 되고 분류가 잘 된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 S에서는 이 불순도가 0으로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0밖에 안 남았으니까 순수한 거죠. 얘는 퓨어합니다. 그리고 분류에서는 순수한 게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일이 다 끝났나요? 아니죠. 이 요 아래쪽에서는 Y0들만 순수하게 모였는데요. 위쪽은 빨간색과 초록색의 섞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 트리는 다음으로는 그걸 이제 상대하기 위해서 X3 4.75에서 쪼갭니다. 그럼 요쯤에서 쪼갠다는 얘기잖아요. 그 왜 그런지 우리도 이해합니다. 그러면 H라인즈를 4.75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결정 경계가 왜 3개가 그려질까요? 2개밖에 안 그렸는데.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전에 여기서 쪼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는 이 4.75에 대해서 이제 쪼갰는데 예 아니오를 쫓아가 보겠습니다. 예 아니오를 쫓아갔는데 아깝습니다. 그죠? 아까워요. 거의 순수해질 뻔했는데 요 티끌이 하나 남았어요. 얘 누굴까요? 요 하나 티끌. 얘입니다, 얘. 그죠? 요거 하나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요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티끌들이 잡티가 있어요. 6개고 요게 이제 이런 애들이겠죠. 그죠? 요 이제 티끌들입니다. 그죠? 잡티들. 근데 6개인데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보이는데 이게 여기가 하나 겹쳤습니다. 원래는 4차원에서는 안 겹치는데 지금 2차원만 선택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좀 겹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완벽한 100점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레이블 모순이 생기는데요. 근데 그러면 결정트리는 어떻게 하냐? 이거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황을 볼게요. 잡티 하나 있어요. 근데 얘를 잡자고 한 번 더 쪼갭니다. 근데 이번에는 X1에서 쪼개요. 그 X1에서 왜 쪼갤까? 4.95에서 쪼갠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그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X1이다 보니까는 현재 그래프에서는 이제 수직 방향으로 이제 그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4.95에서 쪼개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 선은 4.95니까는 요렇게 쪼갰겠군요. 그죠? 근데 이제 상한선이 예전에 이제 X3의 상한선의 범위에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현재로서는 이제 Ymin 같은 경우에는 2.45가 돼야 되고요. Ymax는 4.75가 그리고서 이렇게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요게 뭐냐? 요게 이제 요거예요. 왜 그렇게 쪼갰어? 라고 물어보면 요 잡티 하나 잡으려고요. 해서 지금 요렇게 쪼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잡티를 이제 쪼갰으로 인해서 어떤 게 됐냐면 오른쪽은 여기는 이제 드디어 순수해졌어요. 이제 일이 끝났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끝났는데 왼쪽은 일이 안 끝났죠. 초록색과 빨간색이 하나씩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잡으려고 어떻게 할까요? 요렇게 한 번 더 쪼개야겠죠. 그죠? 그래서 얘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냥 끝까지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X3 3.9에서 쪼개는데 우리 짐작대로 한 요 정도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3.9의 범위가 그 상한선이 여기까지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4.95가 이제 상한선이 돼야 되고 그래서 예전하고는 좀 경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PAT 이제 H 라인즈를 하나 더 그리고 Y가 3.9 그죠? 그리고 X 민이 4에서 4.95까지만 가야 됩니다. 그래서
3.9가 쪼개가지고 요렇게 쪼개서 그 다음에 다 퓨어해졌죠. 그죠?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결정 트리가 if else 문으로 자동으로 작성해서 분류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납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직접 쪼개야 되잖아요. if else 문 직접 막 작성해 줘야 되는데 결정 트리는 그냥 데이터를 주면 지가 if else 문 자동으로 작성해 줘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동 if else 문. 그래서 결정 트리가 그 다음 같은 방식으로 동작한다는 걸 알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이상치에 상당히 민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제 보이죠. 왜냐면 요게 후에 없었으면 이걸 안 쪼갰겠죠. 이 두 번. 그죠? 그냥 이렇게 끝내고 끝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여기에 오면 초록색으로 분류하겠죠. 이 전체가 지금 바둑에서 그 영역을 딱 잡아먹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신의 한 수를 딱 둬가지고 이 영역을 지금 초록색이 다 잡아먹어. 예를 들어. 근데 이상치한테 되게 민감합니다. KNL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상치에 좀 덜 민감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도입이 됐었죠. 그래서 결정들이도 비슷합니다. 이런 이상치들이 이제 도입이 되면 이게 그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안 좋은 성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실제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쯤에다가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를 하나 찍어가지고 어떻게 예상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랬어. 그게 얼마쯤일까요? 한 4.5, 4.5 정도 해볼까요? 여기다 그래야 되나? 여기다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x new를 정의를 하고요. 한 개밖에 없어도 2차원제 형식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4.5, 4.5에서 찍고 그리고 이제 plt 스캐터에서 다음 같이 하고요. 이게 이제 컬러 맵을 쓰면 이 색상이 이제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유형별 색상을 우리가 다시 정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까와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컬러 맵은 이제 지우고 그리고 이제 유형별 색상인데 이 엑스뉴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예측을 했는가 Y predict라고 이제 부를게요. 그리고 이제 이 Y predict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너무 크니까는 한 40 정도로 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시각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 예상대로죠. 이 영역을 먹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여기에 이제 위치를 하는데 사실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그냥 초록색으로 예측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이 영역에 그 도착하는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는 요 파란색 표본 하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란색으로 예측이 수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치에 민감하죠. 그러면 이제 결정 트리의 근본적인 원리 자체는 아시게 됐네요. 교재랑 싱크를 맞춰 보겠습니다. 106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이미 납득하신 내용들이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냥 싱크만 맞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정트리 원리에 대해서는 스무고개 놀이 질문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if else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스무고개 놀이라는 게그 이진삼색의 그 스타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가지 0부터 100까지 숫자 중에 하나를 머릿속에 이제 생각했다. 그걸 이제 맞추는 걸 이제 물어보면 어떻게 물어보는 게 효과적인가요? 0인가요? 1인가요? 2인가요? 3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100번을 물어봐야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죠? 50보다 크거나 같다. 반씩 쪼개가면 금방 찾죠. 그래서 스무고개 하면은 2에 20승인데 2에 20승이면은 100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20번의 질문으로 특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진 탐색이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고 근데 그 이진 탐색이 간단하게 말하자면 if-else 되는 거죠. if-else를 쪼개 나가면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비율을 들어서 다음 같이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여기 107페이지 가장 첫 번째 문단에 뭐 리프라고 하는 이런 용어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다음은 0과 1 두 가지 유형의 출력을 갖는 2차원 데이터셋의 분포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표본의 분포는 선형 모델로는 완전하게 유형을 분리하기 어려운 비선형적 분포입니다. XOR 분포와 유사합니다. 결정 트리는 각 특성들을 여러 단계에 걸쳐 분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치 if-else 구문을 작성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결정 트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특성의 특정한 지점에서 분리를 수행했을 때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점을 찾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 트리는 한 번에 하나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먼저 x1이 0.5에서 분기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왼쪽과 오른쪽 영역에 0과 1이 아직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분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에서 왼쪽과 오른쪽 모두에서 x2가 0.5인 지점에서 분리를 수행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각 분기의 왼쪽과 오른쪽들은 각각 0과 1만 남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도달하면 목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분기를 수행한 결과 형성된 것이 해당 문제에 대한 결정 트리입니다. 결정 트리는 최소한 한 번의 분기는 무조건 수행하며 해당 분기가 트리 루트, 즉 출발 노드가 됩니다. 이후 필요한 만큼 또는 제한에 이르기까지 분기를 수행합니다. 분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정 트리는 깊이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의 경우 결과적으로 깊이가 3인 결정 트리가 형성된 예시입니다. 트리 형성이 완료된 다음 마지막 노드는 말 그대로 이파리 노드입니다. 이파리 노드는 또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분류해서 해당 영역에 단일한 유형만 남게 된 경우 순수 노드가 됩니다. 결정 트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이파리 노드가 순수해질 때까지 언제까지나 분기를 진행합니다. 필요에 따라 결정 트리 표현력을 제한하는 경우 이파리 노드가 순수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파리 노드가 반드시 순수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결정 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성한 if else 문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형성된 결정 트리는 입력을 처리해 출력을 발생하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선형 모델에서의 매개 변수의 역할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선형 모델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일련의 수치로 구성된 매개 변수이고 결정 트리는 지금처럼 형성된 트리가 입력에 대한 출력을 발생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면 용어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해서 결정 트리는 나무잖아요, 나무. 그래서 이제 나무의 이제 시작점이 뿌리니까 여기 이제 뿌리라고 하고 최소한 이제 한 번의 분기는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서 언제까지나 이거를 일단 해나가는데 그 결론적으로는 더 이상 다른 분기가 수행이 되지 않으면 걔를 이파리라고 부릅니다. 즉 기본적으로 해서는 루트에서부터 이파리까지 전개가 됩니다. 교재에서는 여기 이제 보시면 요 리프라고 그냥 그 음차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결과에서는 이파리는 뭘까요? 보시면 여기는 루트고 얘네들이 이파리들입니다. 더 이상 이제 분기가 진행되지 않는, 그죠? 요런 애들이 이파리들입니다. 그냥 용어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깊이도 한번 그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습된 이 트리에 대해서 최대 깊이라고 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요. 이 최대 깊이는 getDepth라는 API를 통해서 확인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최대 깊이가 7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세보겠습니다. 요 루트는 깊이가 이제 빵입니다. 빵이고 요게 이제 깊이 1이에요. 근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2단계 갔죠. 3단계 갔고
어떤 건 3단계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어떤 건 해결이 안 돼서 4단계 가죠. 여기서 끝나는 것들도 사실 3단계면 2단계나 3단계에서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2단계에서 잘라도 그냥 잡티예요, 잡티 몇 개. 근데 결정 트리는 기본적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잡티 한두 개를 잡자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5단계 가고 6단계 가고 7단계까지 최대한 갑니다. 그래서 7단계까지 가는 걸 보시면 이거 잡티 한두 개 잡자고 이러고 있습니다. if 였으면. 그죠? 뭐 고작 3개의 표본 이런 걸 잡자고 깊이가 이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이 최대 깊이가 7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우리가 이 샘플의 분포와 개수를 보면 2단계나 혹은 3단계 정도면 거의 대부분은 끝났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정 트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직접 그 관찰하면서 이제 살펴보셨으니까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상의 드린 것처럼 이 최대 깊이를 보시면 잡티 몇 개 때문에 깊이가 깊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치에 민감해지는데요. 그래서 KNN처럼 이 깊이를 제한하는 방식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한테 안 잡아먹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뎁스 2 정도에서 우리가 깊이를 제한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에 올라가서 맥스 뎁스라는 설정이 이제 있고요. 방금 전에 이제 논의로 인해서 2에서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그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예측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최대 깊이를 2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깊이가 아주 얕게 됐고 여기서 끝났습니다. 근데 결정 트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불순한 겁니다. 불순. 원래는 안 됩니다. 더 가야 됩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끊어. 해서 강제로 깊이 제한을 준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나요?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지금 요거는 약간 유의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그린 건 우리가 수동으로 그린 거죠. 그래서 넥스트가 제한해서 이게 없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아까는 이 영역을 파란색한테 잡아 먹혔거든요. 근데 이 불순한 거를 이제 우리가 감안하고서 해보면 요거 하나 때문에 이 전체가 파란색으로 날아가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문제할 수 있었고, 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초록색이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초록색이 예측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치에 민감하지 않도록 너무 깊은 트리가 되지 않게 우리가 KNN하고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을 좀 제한하는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